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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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톡톡 아시아.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차이나 좋은 아침의 김구정입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의 조연숙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하이브리드 톡톡 아시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의 그 상가 주택, 네. 숍하우스, 하이브리드 건축 문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주거와 경제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여성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처음에 느꼈을 때 여성들이 좀 그러니까 한국보다 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분들도 그렇구나. 많고 또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우리랑 다른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랬구나. 이 책을 가지고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책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오늘 얘기 풀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여성이 이끄는 세계가 이제 부제네요. 우리 네. 조은국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셨군요. 네네. 이 책에서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 여성은 어떻다고 나와 있나요? 네. 남성과 어차피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니까 비교가 될 수뿐이 없는데 남성보다 낫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그리고 오히려 역할은 더 강했고 지위는 낫지 않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여성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종족에 따라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위가 남자와 동등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동등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남성이 하는 일을 여성들이 많이 했다는 것과도 통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린 파파야의 향기 그 영화를 아시죠? 네. 그걸 보면 거기 이제 베트남을 소재로 이제 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베트남 여성이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이제 집안도 돌보고, 뭐, 가정의 대소사도 돌보고, 아이도 키우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장사까지 하고, 그래서 경제 생활도 책임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거 보면서 베트남 여성들의 그 아주 강인한 어떤 그 생활 정신? 이런 것들 느꼈는데, 뭐, 한국에 나와 있는 와 있는 그 베트남 여성들도 그렇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뭐, 베트남 여성이 들어오면 그 마을이 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마도 이제 그 얘기는 그만큼, 베트남 여성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과도 이제 통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인도네시아도 여성들이 적극적이죠. 논농사도 여성들이 짓고 또 여기 보면 19세기 그때 서양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찌 지역의 환전상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 우와. 그다음에 무역상 그러니까 해외 무역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 여성도 여러 명이었고 그다음에 도매상 그러니까 소매뿐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자판하는 소매상뿐만 아니라 도매상 그다음에 해외 무역까지도 여성들이 하고 무역까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논농사를 예를 들면 벼농사를 예를 들면 농사를 끌고 가는 게 남자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책에 의하면 여자예요. 실제로 그런 거 보는 게 옛날 사진이나 옛날 그림을 보면 여자들이 논에서 그러니까
벼 심고 네네. 모내 김 메고 추수하고 심지어는 추수한 작물들을 시장에서 내다 파는 일까지 운반하고 이런 일을 다 여성이 직접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이 좀 독특했어요. 한국하고 좀 비교가 됐어요. 많이 비교되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꼭 이렇게 여성들이 주로 등장하더라고요. 남자는 어디 가고 뭐 논 매는 사람도 여성이고 뭐 그런 사진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인도네시아를 일단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그럼 공식적으로 남성과 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질적으로도 사실 남성이 여성보다 좀 낮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인도가 90년대 말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매맞는 남성도 많고 부인한테 그다음에 이혼을 못해서 도망간대요 남편이. 그래서 저는 왜 이혼을 하면 되지 왜 도망을 가 그랬는데 이 책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이 책 보니까 이혼을 먼저 제기하는 쪽이 여자가 이혼을 먼저 제기한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주도권이 여성한테 있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중앙은행 부총재가 제가 갔을 때 중앙은행 부총재가 여자였고 또 야당 총재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야당 정치인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는데 고위직에 그렇죠. 지금은 뭐 우리 저기 심상정 대표도 있고 뭐 아무튼. 근데 야당 총재가 여성 그러더니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언급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인데 그분이 그 그러니까 야당 총재,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은 여당 총재.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면서 여성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재무장관이 또 여자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경제 주요 부처에 여성이 장관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보면 지휘자, 그러니까 남녀 공학의 고적대 지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남자여야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여자고 그 공식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여자예요. 그래? 없나?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여성이 지휘자. 그리고 이제 교회나 성당에 가면 성가대 지휘자가 여자고요. 반주자가 남자예요. 저는 그것도 되게 독특했어요. 일반적이진 않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는데 더 이상한 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게 왜 이상해?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는 그게 너무 익숙하구나.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어쨌든 뭐 공식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는 어쨌든 남성의 역할이 있고 이제 여성의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들의 여러 가지 권위나 뭐 이렇게 역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실제로 공식적으로 남성의 역할이 더 뭐 지위가 좀 뭐 이렇게 여자보다 낮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이슬람의 영향도 있고 또 서구 사회 이제 서구식 그 가족 제도라던가 법 제도를 이렇게 들여오면서 국가 체계에서는 남성이 법 체계나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남성의 지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 이슬람 문화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 그 건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의 지위가 훨씬 높게 종교적으로도 더 높게 나올 텐데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어쨌든 그 경제 활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은 어떤 일들을 주로 했고 또 어느 만큼의 그 기여도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궁금하네요.
그 경제활동에서는 이 책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은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벼농사의 전반적인 과정,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그다음에 수확한 거를 파는 거, 채소 재배, 그다음에 배짜기, 그러니까 천 짜는 거, 그다음에 바틱 염색 같은 거 이런 것들 까지도 다 여성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 이거랑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 아시죠? 앤 던햄 여사. 그분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 활동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네, 그분이 이제 하신 활동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여성 가장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론 같은 개념인데 그런 거를 이제 여자 가장한테 이제 자금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가게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한다든가 뭐 간의 수공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서 독립시키는데 그것이 그 가게를 여성이 책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랬구나. 그래요. 그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 섬의 그 미낭카바오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모계 사회를 이제 그 뭐랄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그런 그 민족인 것 같은데 그 거기서는 뭐랄까 이게 뭐랄까요 딸한테 그 셈법을 가르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거기 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미낭카바오족은 수마트라 섬 서부에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러 종족 중에 한 종족인데요. 그 모계 사회예요. 현존하는 세계 최대 모계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족장도 여자고 가장도 여자고 그다음에 여성한테 그 딸한테 그 가정의 권위가 세습이 돼요. 그 단순히 유산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아들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7살인가 하여튼 10세 이전에 아들들은 집에서 내보내요. 그래서 기숙학교 같은 데 가서 살게 하고 좀 더 커서는 대도시로 유학을 가게 되고 여성이 남아서 이제 가정을 유지하니까 여성한테 셈을 가르치고 이 지역도 여성이 많이 경제 활동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 그 결혼제도 전통적인 결혼제도에서의 그 여성의 지위는 어떤가요? 인도네시아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 지창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 가윈이 있어요. 마스는 금이고 가윈은 결혼인데 결혼금인데 그 여성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쪽에 그 결혼금을 선물해야 돼요. 우리가 예단하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근데 그거를 이 책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결혼 후에 사는 곳도 신랑이 아니라 아내의 집에서 아내의 집, 그러니까 처가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가 가는 거죠. 대릴사위제처럼. 그래서 여기 표현 중에 이 책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거의 머슴처럼 산다고 하는 표현조차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종족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한 종족의 예를 여기 이 책에 예로 든 데는 큰딸이 결혼을 해서 처가에서 살다가 둘째가 결혼할 때 나간대요. 그러니까 분가를 하고 둘째 딸이 이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또 분가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막내가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면서
나머지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가정을 운영할 때 경제권이라든가 대소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여성한테 있고, 그다음에 이혼에 대한 이혼을 그것도. 제기하는 것도 여성이고, 그다음에 그 여성이 자기 친정에서 받은 재산은 자기 거고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했던 그러니까 재산은 또 공동인 소유인데 이혼할 때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 결혼 생활에 주된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주된 끌고 가는 사람이 여성인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그런 그 전통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회가 이제 발달되고 뭐 현대화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계속 높아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의 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많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는 많이 낮아졌죠. 종교적으로 아니면 국가 제도 법적으로도 많이 낮아졌고 역할도 이제 지금은 많이 남성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남성들도 늘어났고 또 반대로 여성은 아무래도 이제 육아라든가 가사에서 인도네시아지만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여유가 있는 쪽은 많이 물러나는 그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의 지위가 약해진 큰 세 가지 원인을 이 책에서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15세기, 16세기에 중국 상인, 유럽 상인 그런 아랍 상인들의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역을 하고 큰 부자인 여성 상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해외 무역에서 이렇게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무역에서 빠지고 소매업에만 남는 상태로 활동 영역이 축소된 거.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식민 지배예요. 서구의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군요. 네덜란드나 이제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스페인인데 이 서구 쪽에서 여성이 우위인 거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뭐 남자 가부가 가부장 제도에 기반한 어떤 가족 제도를 요구하고 뭐 여성이 마을의 족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한번 약해지고 마지막으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여성 노동자를 쓰게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도시로 나와서 노동자가 돼요. 그러면서 가정, 그다음에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역할이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성 노동자, 심지어 태국 같은 경우는 매춘부까지, 성매매 여성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위가 많이 하락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 그것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중국의 여성의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정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중국의 여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과거에 그 전족을 했던 그 여성. 에 대한 것들을 이제 떠올리거든요. 근데 사실 맞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여성이 이제 어떻게 남성에 종속된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이제 많았고 또 뭐 우리 유교 문화나 이런 것에서 이제 여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남존여비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낮게 이제 취급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중국도 이제 사회주의화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여성의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뭐 남녀 평등,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이념처럼 이제 남녀 평등을 이제 지향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각 그 사회 정치 사회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성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뭐 어떤 그 성적인 역할로서의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뭐 우리가 다시금 이제 우리의 그 역할들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사실은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조금 어색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조금씩 이제 나아져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연숙님 정말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살면서 우리가 뭐 다양한 그 경험들을 이제 얘기하라고 하면 저희가 좀 얘기를 쉽게 할 텐데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네, 맞습니다.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좋은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또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씩 아시아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중국 얘기를 또 하나 더 풀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돼요. 네. 오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재미난 것들 좀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